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 하나는 돈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며 군대를 이끈 적도 거의 없지만 유럽 전체를 움직였던 가문입니다.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400년간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유럽의 금융, 정치, 문화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가문이죠. 흔히 르네상스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부자를 넘어 왕조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며 르네상스 예술을 꽃피우게 한 이 가문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귀족은 아니었거든요. 그 가문은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가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처음부터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이었고 은행가였어요. 하지만 원래는 피렌체 북쪽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의 평범한 농부 가족이었습니다. 메디치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롭죠. 중세시대에 성씨가 막 생겨나던 때였는데 대부분은 직업으로 성을 만들었거든요. 메디치는 의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먼 조상 중 누군가가 마을에서 민간치료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과학적 의술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전해주는 민간요법 수준이었겠지만요. 어쨌든 이 평범한 농부 가족은 14세기 초가 되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상인으로 변신했습니다. 14세기 피렌체는 혼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메디치는 기회를 발견했어요. 전쟁에는 돈이 필요했고 권력자들은 항상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메디치 가문은 돈을 모았고 그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권력을 빼앗지 않고 빌려주는 방식. 이게 메디치 가문의 전략이었습니다. 조반니 디 비치 디 메디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평범한 평민에서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수성가 끝판왕이죠. 메디치 가문의 성공 신화는 바로 이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조반니는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는 먼 친척이 운영하던 은행에서 밑바닥 견습생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부 정리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일 말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로마 지점장까지 승진했고 마침내 독립하여 자신의 메디치 은행을 차렸어요. 여기까지도 대단하지만 진짜 천재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교황 후보가 한 명 있었어요. 발다사레 코사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과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해적 출신이었거든요. 교황이 되기엔 경쟁자도 많고 배경도 약했죠. 조반니는 바로 이 사람에게 도박에 가까운 후원을 했습니다. 다른 은행가들이 안전한 후보들에게 돈을 댈 때 조반니는 코사에게 올인했어요. 그리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코사가 교황 요한 23세로 즉위하면서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되었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걷어들이는 교회 헌금, 성직자 임명료, 각종 교황청 거래가 모두 메디치 은행을 거쳐갔습니다. 조반니가 1429년에 죽었을 때 메디치 은행은 이미 이탈리아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어 있었어요. 메디치 은행은 당시 유럽 최대의 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교황청의 공식 은행이었고 왕실의 전쟁 자금을 관리했으며 유럽 전역에 지점을 운영했거든요. 왕과 교황이 메디치에게 빚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메디치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권력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돈줄을 쥔 자가 지배하게 된 겁니다. 메디치는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섰죠. 1440년대에는 알프스 북쪽의 리옹, 브리헤, 제네바 같은 도시에 지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브리헤 지점은 메디치 은행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브리헤는 지금의 벨기에에 있는 항구 도시로 당시 유럽 최고의 섬유 무역 중심지였거든요. 플랑드르 지방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모직물이 여기서 거래되었고 유럽 전역의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메디치는 이 무역에서 엄청난 수수료와 환전 수익을 챙겼습니다. 런던에도 지점을 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1450년대부터 1460년대까지 잉글랜드에서는 장미전쟁이라는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죠. 메디치는 양쪽 모두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줬어요. 누가 이기든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양측 모두 파산 직전까지 갔고 메디치는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런던 지점은 1470년대에 막대한 손실을 안고 문을 닫았어요. 메디치는 다른 경제 활동에도 손을 댔습니다. 특히 명반 채굴 산업에 큰 지분을 가졌는데 명반은 천염색에 쓰이는 필수 광물이었거든요. 당시 섬유 산업이 유럽 최대 산업이었으니 명반은 곧 돈이었죠.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89년 9월 27일 피렌체에서 태어난 코시모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조반니가 메디치를 이탈리아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었다면 코시모는 메디치를 유럽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420년대에 가업을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1429년에 사망한 후 모든 메디치 가문의 지파와 사업을 자신의 통제 아래 단일 체제로 통합했어요. 코시모가 유럽을 움직이는 권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렌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코시모는 공식적으로 피렌체의 통치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작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항상 메디치 뜻대로였고 반대파는 조용히 추방되었으며 법은 늘 메디치 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메디치의 도시였던 거죠. 이게 바로 현대식 딥스테이트의 원형입니다. 코시모는 정말 영리했어요. 밀라노의 비스콘티 가문처럼 직접 공작이 되어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다간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암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공화정 체제를 그대로 두고 뒤에서 조종했어요. 가족과 동맹들을 주요 직책에 앉히고 장인과 은행가, 상인들로 구성된 시뇨리아 의회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정권이 코시모의 손에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코시모가 권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피렌체의 전통 귀족 가문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팔라스트로치, 알비치, 파치 같은 오래된 명문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피렌체를 지배해온 진짜 귀족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은행가 출신 코시모가 자기들보다 강력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반메디치 파벌을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1433년 이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당시 피렌체는 밀라노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쓰고 있었고 시민들은 세금 부담에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반메디치 파벌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코시모가 전쟁을 부추겨 은행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선동했고 그가 공화국을 위협하는 독재자가 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코시모의 권력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시민들의 여론도 악화되자 의회는 코시모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추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시모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였거든요. 피렌체 상인들, 장인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메디치 은행에 빚을 지고 있었어요. 코시모가 추방되자 이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코시모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진 빚을 어떻게 하나, 사업 자금은 어디서 구하나 걱정이 된 거죠. 1년도 안 돼 1434년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코시모의 동맹들이 의회에서 다시 다수를 차지했고 추방 결정을 뒤집었어요. 코시모는 돌아왔고 이번엔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코시모의 권력은 더 이상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추방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권력을 확고히 한 코시모는 이제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예술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르네상스가 위대한 예술가들이 만들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갈릴레오, 이들은 누가 먹여 살렸을까요? 예술가들은 밥을 먹어야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들 뒤에는 항상 메디치의 돈이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게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칼보다 아름다움에 더 쉽게 복종하니까요. 피렌체 시민들이 메디치의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을 보고 메디치가 후원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들은 메디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시모가 원한 거였죠. 물론 코시모에게 예술은 단순한 정치 도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예술을 사랑했고 교양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피렌체를 유럽 최고의 문화와 예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었죠. 사실 토스카나는 이미 문화적 토양이 있었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쓴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도 토스카나 출신이었거든요. 코시모가 태어날 무렵에는 로렌초 기베르티 같은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코시모의 아버지 조반니도 이미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기베르티를 후원해서 피렌체 세례당에 유명한 청동문을 만들도록 지원했죠. 코시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수십 명의 예술가들을 고용했는데 특히 두 사람이 눈에 띄죠. 미켈로초와 도나텔로입니다. 미켈로초는 팔라초 메디치를 설계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지어진 이 멋진 궁전은 거의 40년에 걸쳐 완성되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전역의 궁전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도나텔로는 메디치 가문을 위해 여러 작품을 만들었지만 가장 유명한 건 다윗의 청동상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1000년 넘게 깨지지 않던 금기를 산산조각낸 혁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처음 만들어진 독립형 나체 조각상이었거든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나체는 절대적인 금기였어요. 교회는 나체 예술을 악마의 유혹이자 타락의 상징으로 규정했고 조각상들은 항상 벽에 퍼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시모는 도나텔로에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서 있는 나체 조각상을 주문했어요. 성경 속 영웅 다윗을 완전 나체로 표현하라고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시모에게는 묘안이 있었어요. 이 조각상을 공공장소가 아닌 팔라초 메디치의 개인 안뜰에 설치한 겁니다. 교회가 개인 저택 안까지 들어와서 검열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을 찾아오는 권력자들과 예술가들은 이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웠거든요. 1000년 동안 금지되었던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시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문주의 학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대서 유럽 전역의 수도원 도서관을 뒤지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중세 1000년 동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책들은 거의 잊혀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교도 철학이라며 이런 책들을 금지했고 대부분은 사라졌죠. 하지만 일부는 외딴 수도원 도서관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어요. 코시모는 이 잃어버린 지식을 찾아내면 피렌체가 단순한 부자 도시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정통 계승자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권력은 칼과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식과 문화가 있어야 진짜 정당성을 얻거든요. 니콜로 디 니콜리, 레오나르도 브루니, 포조 브라치올리니 같은 학자들이 코시모의 돈을 받고 유럽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지하 창고에서 플라톤의 대화록을 찾아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문을 발굴했으며 키케로의 연설문을 되살렸어요. 만약 이들이 그때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책들은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양 철학, 민주주의, 과학적 사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코시모의 이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의 후원에 빚을 진 겁니다. 니콜리는 코시모의 서기이자 학자로 일하면서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필사본들은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고딕체라는 복잡하고 각진 글씨체로 쓰여 있었거든요. 학자들조차 해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니콜리는 손으로 쓴 글씨를 훨씬 읽기 쉽게 만드는 새로운 서체를 개발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테리체입니다. 이 서체가 나중에 인쇄술과 결합되면서 지식이 대중에게 퍼지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코시모는 단순히 예쁜 글씨체를 만든 게 아니라 지식혁명의 도구를 만든 겁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들, 예술가 후원, 학자 파견, 고대 책 수집, 건물 건축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요?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가 남긴 기록을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1434년부터 1470년대 초까지 약 40년간 예술 후원, 건축 프로젝트, 학자팀 유지, 플라톤 아카데미 설립에만 약 60만 플로린을 썼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환율을 계산하면 오늘날 돈으로 약 5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6,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예술과 학문에만 쓴 돈이에요. 은행 사업, 부동산, 광산, 무역에 투자한 돈은 별도고요. 전체 재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코시모는 문화 전체를 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르네상스라는 시대 자체를 돈으로 설계한 겁니다. 1439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시모가 피렌체에서 대규모 종교회의를 주재한 거예요. 수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사이에는 대분열이 있었거든요. 신학적, 정치적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코시모는 이 회의를 피렌체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대분열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코시모를 유럽 전역에 명망 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합의가 나중에 거부당했지만 이 회의는 다른 면에서도 중요했어요. 그리스 사절단에 게미스토스 플레톤과 베사리온 같은 최고의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들은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피렌체에 재도입했습니다. 나중에 코시모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기 위한 플라톤 아카데미 설립에 자금을 댔죠. 코시모는 1464년 7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피에로가 뒤를 이었지만 통풍으로 고생하며 자주 병상에 누워 지냈어요. 1469년 53세에 죽었으니 아버지 사후 겨우 5년밖에 못 버틴 셈입니다. 피에로의 5년 통치는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큰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다가 장기 채무자들이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초가 이어받은 건 다행이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처럼 영리했거든요. 로렌초 대 메디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로렌초 일 마니피코, 즉 위대한 로렌초로 알려지게 됩니다. 1449년 2월 1일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은행과 가문을 이끌 때 꽤 젊었어요. 다음 20년 동안 로렌초는 메디치를 단순히 돈 많은 은행가 가문에서 왕과 교황을 좌우하는 권력 브로커로 격상시켰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수십 개의 도시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고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들도 이탈리아 반도에 개입하려 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하게 편을 골라야 했습니다. 로렌초는 때로는 교황과 손을 잡았고 때로는 밀라노나 나폴리와 동맹을 맺었어요. 적을 만든 게 아니라 메디치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미리 견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권력 정치였죠. 그는 또 매우 똑똑했고 뛰어난 작가이자 시인이었으며 할아버지 코시모처럼 훌륭한 취향을 가진 예술 후원자였습니다. 칼과 펜을 동시에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렌초의 예술 후원은 거의 전설적이에요.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났고 로렌초가 죽었을 때 겨우 17살이었거든요. 시스티나 성당의 위대한 작품들은 수십 년 후 로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488년부터 1492년까지 피렌체에서 견습생으로 보낸 첫 시절은 로렌초의 후원 아래 있었어요. 유망한 예술가이자 학자로 인정받은 후 팔라초 메디치에서 한동안 살기까지 했습니다. 로렌초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산드로 보티첼리의 위대한 후원자였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두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과 라 프리마베라는 아마도 메디치 가문이 주문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작업실에서 훈련받았는데 베로키오는 수년간 로렌초의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로렌초는 할아버지가 도시의 학문을 지원한 걸 이어갔습니다. 좋은 예가 마르실리오 피치노죠.
그는 코시모가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한 플라톤 아카데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로렌초는 그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피치노는 1470년대와 1480년대에 메디치 후원 아래 여러 중요한 책을 썼어요. 이 모든 게 당시 인구가 고작 5만 명 정도였던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1478년 로렌초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도시 내 약한 은행, 정치 가문들 사이에서 많은 적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메디치에 대항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1433년에 피렌체인들이 코시모를 몰아내려 했지만 1년 후 그가 더 강해져서 돌아온 걸 봤으니까요. 1470년대 중반 로렌초의 적들, 특히 프란체스코와 야코포 파치가 교황 식스토 4세와 느슨한 동맹을 맺고 로렌초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 로렌초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치 일당이 칼을 들고 덮쳤어요. 신성한 예배 공간에서 암살을 시도한 겁니다. 줄리아노는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하지만 로렌초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로렌초는 자신의 세력을 모아 반격에 나섰고 파치 일당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메디치를 제거하고 피렌체를 차지하려던 파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파치 일당과 공범자들은 하나씩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주모자 야코포 파치는 고문당한 후 참수되었어요. 로렌초는 그의 잘린 머리를 파치 가문 저택 입구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메디치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온 피렌체에 보여준 거예요. 로렌초는 나중에 교황에게 파문당했지만 파치 음모에 대한 그의 대응은 적들을 다루는 데 있어 그의 무자비함을 보여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그의 지위를 강화했어요. 음모를 이용해 적들을 도시에서 제거하고 권력을 더 확고히 손에 쥘 수 있었거든요. 1478년 이후 로렌조 데 메디치가 도시의 통치자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이 4명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신앙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며 정치까지 관리한 가문이었거든요. 종교와 금융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 메디치는 신의 대리인마저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위기가 먼저 찾아왔어요. 1492년 로렌초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풍과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쓰러진 거죠. 그의 아들 피에로가 뒤를 이었지만 아버지의 능력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2년 후인 1494년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나폴리 왕국의 계승권을 주장하며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한 거예요. 프랑스군이 피렌체를 향해 진격해오자 피에로는 직접 프랑스 진영으로 가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에로가 가져온 협상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피렌체의 주요 항구 도시인 피사와 리보르노를 프랑스에 넘기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약속해버린 겁니다. 피렌체가 수십 년에 걸쳐 얻은 영토와 부를 하룻밤 사이에 적국에 바쳐버린 거죠. 아버지 로렌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이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분노로 들끓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배신이었거든요. 메디치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습니다. 급진적 도미니코의 수사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설교에 부채질되었죠. 사보나롤라에게 선동당하고 피에로의 굴복에 분노한 사람들은 메디치를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공화정이 완전히 재건되었어요. 메디치 가문은 권력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피에로의 동생 조반니가 망명 중인 가문의 새로운 수장으로 등장했습니다. 로마에 살던 그는 교황 율리오 2세의 도움을 얻었어요. 1512년 교황과 스페인의 지원으로 조반니는 피렌체 정부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 메디치의 권력 복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반니는 피렌체 권력 회복을 주도했지만 도시를 통치할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그는 교황직을 노렸습니다. 율리오 2세가 늙어서 생애 끝에 가까웠고
조반니는 로마에서 그를 계승할 좋은 기회를 가질 만큼 충분한 연주를 만들었거든요. 교황 율리오는 정말로 1513년 2월 21일 죽었고, 조반니는 3월 초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는 데 성공했어요. 1세기 동안 4명의 메디치 교황 중 첫 번째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는 악명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티칸 시국의 중심인 성 베드로 대성전 같은 교황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레오는 교황 면죄부 판매를 대폭 늘리라고 명령했거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교회가 파는 문서였습니다. 독일에서 이것의 판매를 엄청나게 늘리라는 그의 명령이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과 기존 교회의 남용에 대한 항의를 시작하게 한 불씨였어요. 루터의 반응은 엄청난 지지를 만났습니다. 곧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루터의 메시지에 반응했죠. 레오 10세가 1521년 12월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건 화려한 성 베드로 대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레오가 돈을 위해 면죄부를 남발한 결과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졌고, 이 분열은 150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인 종교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디치 교황이 유럽에 남긴 유산은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이었던 거죠. 하지만 메디치 가문에게 교황청은 여전히 매력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레오가 죽은 지 2년 만에 또 다른 메디치가 교황 자리에 올랐어요. 1523년 11월 줄리오가 교황 클레멘스 7세로 선출된 겁니다. 그의 탄생 배경은 비극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 줄리아노 데 메디치는 1478년 파치 음모 때 피렌체 대성당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 한 달 후에 클레멘스가 태어났죠.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 겁니다. 비극 속에서 태어난 클레멘스는 교황이 되어서도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 이론상으로는 유럽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건 무너져가는 가톨릭 세계였거든요. 레오 10세가 촉발한 종교개혁의 불길은 이제 독일을 넘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로 번지고 있었어요. 1527년에는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가 되었고, 잉글랜드마저 가톨릭에서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이 불길을 끄려고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1527년 5월 6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해 도시를 약탈한 거예요. 교황의 도시가 기독교 황제의 군대에 의해 불타고 짓밟혔습니다. 클레멘스는 목숨을 건져 산탄젤로 성으로 도망쳤지만 사실상 포로나 다름없었죠. 메디치 가문이 교황까지 배출했지만 유럽을 지배하기는커녕 교황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산탄젤로 성에 갇힌 클레멘스는 카를 5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잉글랜드 왕 헨리 8세가 골치 아픈 요청을 해왔어요. 자신의 아내 캐서린과 이혼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문제는 캐서린이 바로 카를 5세의 고모였다는 겁니다. 클레멘스가 이혼을 승인하면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황제의 분노를 사게 되고, 거부하면 잉글랜드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클레멘스는 거부했고 헨리 8세는 격분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가톨릭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성공회를 세웠어요. 메디치 출신 교황의 결정이 영국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클레멘스는 1534년 9월 11년간의 고된 교황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메디치 가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남겼어요. 1532년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를 피렌체의 첫 공작으로 임명한 겁니다. 100년 넘게 메디치는 겉으로는 공화국을 유지하면서 뒤에서 피렌체를 지배해왔습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어던졌어요. 피렌체는 공식적으로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는 공장령이 되었습니다. 은행가 가문이 마침짜 귀족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클레멘스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자?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는 메디치를 진짜 왕족으로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교황이 되어 유럽을 지배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어요. 교황은 한 세대로 끝나지만 왕족의 피는 영원히 이어지니까요. 클레멘스는 어린 사촌 카트린 드 메디치를 로마로 불러들였습니다. 겨우 10대 소녀였지만 클레멘스의 눈에는 유럽 최고의 정략 결혼 카드로 보였어요. 교황의 권위를 총동원해 프랑스 왕실과 협상했고 마침내 프랑스 왕세자와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은행가의 딸이 미래의 프랑스 왕비가 된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트린은 훗날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섭정이 되었고 또 다른 메디치 여인 마리 드 메디치도 프랑스 왕비가 되었어요. 메디치의 피가 유럽 최강국의 왕실에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평민에서 은행가로, 은행가에서 교황으로, 교황에서 왕족으로. 이제 메디치는 단순한 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권력의 핏줄 그 자체가 된 거예요. 1533년 겨우 14살의 카트린은 프랑스 왕자 앙리와 결혼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이 카트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년 후 왕세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카트린의 남편 앙리가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고 1547년 시아버지가 죽자 앙리 2세로 즉위했습니다. 은행가의 딸 카트린은 진짜 프랑스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1559년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앙리 2세가 기사 경기 도중 상대방의 창에 눈을 찔려 죽었거든요. 40세의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카트린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 너무 어렸어요. 맏아들이 프랑스와 2세로 즉위했지만 1년 반 만에 병으로 죽었고 둘째 샤를 9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왕을 대신해 카트린이 섭정으로 프랑스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은행가의 딸이 유럽 최강국을 손에 쥔 겁니다. 카트린이 섭정으로 프랑스를 다스린 시기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카트린은 처음에는 양측을 화해시키려 했어요. 1572년 딸 마르그리트를 개신교 왕자 나바라의 앙리와 결혼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 공주와 개신교 왕자의 결혼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결혼식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이자 가톨릭 강경파는 이걸 기회로 봤어요. 적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한꺼번에 제거하자는 거였죠. 카트린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개신교 세력이 커지면 자신의 권력도 위협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학살을 승인했어요. 1572년 8월 23일 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평화를 위한 결혼식이 피바다로 끝난 겁니다. 카트린은 이후로도 17년간 프랑스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그녀는 때로는 섭정으로, 때로는 어머니로서 권력을 유지했어요. 은행가의 딸이 30년 가까이 유럽 최강국의 운명을 좌우한 겁니다. 잔인하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메디치 가문의 피를 프랑스 왕실에 확실히 심어놓았죠. 카트린은 1589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아들 중 셋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아들 앙리 3세마저 어머니가 죽은 지 8개월 만에 암살당했어요. 카틀린이 프랑스에 심은 메디치의 피는 여기서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치라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곧 또 다른 메디치 여인이 프랑스 왕비가 되었거든요. 바로 마리 드 메디치였습니다. 1600년 마리는 부르봉 가문의 첫 프랑스 왕인 앙리 4세와 결혼했어요. 그녀는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리의 아들 중 장남이 바로 루이 13세입니다. 1610년 앙리 4세가 광신자에게 암살당하자 왕위를 이어받았죠. 마리 덕분에 메디치 가문의 피는 프랑스 왕실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 혈통은 프랑스 혁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리의 아들 루이 13세의 후손들은 나중에 스페인 왕위까지 차지했고 마리의 딸 헨리에타 마리아는 영국 왕 찰스 1세와 결혼했습니다. 결국 마리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 영국 왕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피렌체의 은행가 가문이 유럽 전체 왕실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메디치 가문도 쇠퇴의 길을 피할 수 없었어요. 17세기가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는 여전히 피렌체와 토스카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대서양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예전에는 베네치아나 피렌체 같은 지중해 도시들이 유럽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암스테르담과 런던이 새로운 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돈이 북쪽으로 이동하자 권력도 따라갔어요. 이탈리아는 더 이상 유럽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치 은행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등장했고 메디치의 사업 방식은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했죠. 돈이 빠져나가자 문화와 예술도 따라 이동했어요. 메디치의 후원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조차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프랑스에서 보냈습니다. 프랑스 왕이 도운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 공화국이 유럽 예술과 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죠.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광만 남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쇠퇴의 시기에 한 명의 특별한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도 2세대 메디치, 1621년부터 1670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토스카나 대공으로 통치한 인물이에요. 그는 메디치 가문이 정점에서 서서히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시기의 군주였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였어요. 페르디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갈릴레오에게 직접 과학을 배웠습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법, 실험으로 진리를 찾는 법을 배운 거죠. 스승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가 교회로부터 이단 신문을 받았을 때 페르디난도는 그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교황청과 맞서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결국 갈릴레오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630년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스승을 직접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나중에는 1657년 피렌체에 실험학회를 설립해 스승의 과학 정신을 이어갔죠. 코시모와 로렌초가 예술을 후원했다면 페르디난도는 과학을 후원한 겁니다. 하지만 페르디난도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가문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어요. 1640년대 전쟁에 참여한 후 피렌체 정부는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한때 잉글랜드 왕실에까지 돈을 빌려주던 메디치 은행의 영광은 이미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페르디난도 2세의 뒤를 이은 것은 그의 아들 코시모 3세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둘만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자도 드물었어요. 갈릴레오의 제자로서 과학과 이성을 사랑했던 아버지와 달리 코시모 3세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광신에 빠진 보수주의자였어요. 아버지가 실험학회를 세워 과학 정신을 퍼뜨리는 동안 아들은 교회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코시모 3세는 5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했지만 그 긴 시간이 피렌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15세기 위대한 선조들인 코시모 데 메디치와 로렌초 일 마니피코는 관습에 도전하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부활시키며 르네상스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코시모 3세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피렌체에서 매춘을 단속하고 축제를 금지했으며 시민들의 사소한 즐거움까지 죄악시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였던 피렌체가 답답한 감옥으로 변해갔죠. 그의 개인사도 비극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완전히 파탄났고 아내는 남편을 견디지 못해 결국 수녀원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자녀는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 중 누구도 후계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핏줄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300년 동안 이어온 위대한 가문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코시모 3세는 1723년 81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가 뒤를 이었어요.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남자 통치자였습니다. 잔 가스토네가 대공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0대 중반이었어요. 젊음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재앙이었어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 안나 마리아와는 도무지 맞지 않았거든요.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따로 살았고 당연히 자녀도 없었습니다. 잔 가스토네는 알코올에 빠졌어요. 대공이 된 후에도 그는 대부분의 날을 침대에서 보내며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밤이면 술판을 벌이고 낮이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몰락이 있을까요? 1737년 잔 가스토네가 죽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프란시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18세기에 메디치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가문을 이을 후계자가 없었기에 메디치의 피렌체 통치는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정말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피렌체를 방문하면 메디치 가문의 흔적이 도시 전체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우피치에는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메디치의 유산입니다. 평민에서 시작해 상인이 되고 은행가가 되어 돈으로 권력을 샀습니다. 그 권력으로 예술을 후원했고 교황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가문에서 교황이 4명, 프랑스 왕비가 2명 나왔습니다. 농부의 후손이 유럽 왕실의 조상이 된 거예요. 300년에 걸친 이 놀라운 여정은 18세기에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만든 르네상스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사라졌지만 메디치의 방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누가 돈을 움직이는가? 누가 문화를 만드는가? 누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했죠. 칼과 돈입니다. 칼을 휘두른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금고를 열어 예술가를 후원한 메디치의 이름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다른 진실을 보여줬어요. 칼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돈은 시대를 지배하고 그 돈이 만든 문화는 영원을 지배한다는 것.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돈의 기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